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 곽우신 기자가 해외 취재를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예.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됐는지 한 5분 정도 지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좀 봐줘야죠. 예, 뭐 차가 막히기도 하고 시차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5분 열심히 분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분간 집중적으로 네. 질문 공세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했어요. 우리 그 김은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이럴 때 좀 만난 적이 있나요? 고인을? 저는 당대표 시절에는 출입을 하지 않아서 이해찬 전 총리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진 않은데요. 네. 제가 바로 그 이해찬 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해찬이라는 사람의 영향력 하에서 자랐던 바가 있죠. 그 세대에 참 말이 많았는데. 뭐 소위 말하는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그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모둠 학습을 한다든지 기존의 어떤 상황과 좀 다르게 수업을 하는 행태에 대해서 뭐 비판도 있었는데요. 저로서는 그 당시 수업의 수혜자로서 지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좀 비판적인 사고와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인을 좀 추모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강한 당대표로서의 그립이라고 하는 것이 뭐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또 거기 부딪혔던 지점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엽기토끼님이 김은지 기자님 어려 보이시는데까지 끝났는데 그게 아니네요라는 얘기가 뒤에 있는 거잖아요. 어느 네. 시절에 열린 교육을 받았는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꽤 어린 시절이긴 했습니다. 그래. 교육을 받을 땐 당연히 어린 시절이었지. 예. 이제 지금이 중요한 거지. 네. 몇 학년 몇 반인지는 안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민주화에 참 큰 헌신을 했던 분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킹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금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부고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해찬 전 총리가 학생 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리고는 기성 정치권에 들어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주류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년 뭐 집권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곧 한국 사회 주류 교체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민주당이 다수파가 되어서 민주당 안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내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어떤 기류를 정한다라고 할 정도로 상전벽해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의 뭐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앞서갔던 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사회적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갑자기 꺼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주 격론이 벌어지던데 궁금한 게 뭐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걸 떠나서 본질적으로 왜 갈린다고 보세요?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근데 절차의 문제, 그 과정의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긴 한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크가지 두 가지죠. 이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처럼 본질적으로 합당에 반대하는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합당에 반대하는 기본적 기류가 있으신 분들도 과정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뭐 종합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빠르다 혹은 이 방식으로는 아니다라는 식의 말로 포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합당 반대와 다를 바가 없는 의견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큰 틀에서 결국 합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합당 자체의 대의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시점에 대한 비판들은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합당 반대 혹은 합당을 부결시키는 한 논리가 된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여기서 짚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첫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당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실제로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당무 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목요일 날 저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좀 통화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좀 펄펄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은 뭐냐? 그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정치부 기자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블랙홀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중심이 되는 뉴스인데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댓글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에 대한 천만 이야기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슈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이것이 좀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첫 번째로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중간정리하면 진짜로 정청래 대표의 단독 행동이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가능성이 올라가 있어 보이고요. 청와대도 사전에 알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좀 얘기가 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실제로 시점에 저렇게 발표했을까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이 시점에 그럼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단독 행동에 나섰느냐 해석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보안이 중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1인 1표제라고 하든지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견제와 그리고 기싸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것이 좀 일정 부분 오판이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 당원들의 의사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충수가 된 승부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정청래 대표의 신임을 묻는 모양새로까지 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에 하나 지금 합당 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는데 이게 부결이 되게 된다면 당대표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활짝 여는 것에 대한 것은 뭐 부담 혹은 승부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나 이제 민주당은 스스로 이제 표방하는 것처럼 당원 주권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대의 그 목소리들이 점점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의원들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문자가 이제 반대 목소리가 더 결집돼서 상대적으로 적은 목소리지만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 굉장히 이게 센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를 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표현까지도 있다라고 그럼 무슨 하더라고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합당 발표라고 하는 게 개헌 발표와 뭐가 다르냐는 식의 아주 강한 문자들이 온다라고 하던데 제가 어떤 내용의 문자가 오냐라고 물어보니까 공개적으로 말은 못해도 그런 식의 내용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당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결이 나누는 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범민주 지지층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조국 혁신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결이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는 차원에서 덜 미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럼 반대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결합돼서 왜 저렇게 말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 시간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렇게 두드러져 가지고는 본인의 시간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즉 이제 차기 권력 경쟁과 이어져서 보는 해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당권 경쟁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후에 그 민주당의 미래 권력을 둔 싸움들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청래 대표 중심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예, 뭐 물론 해석이긴 합니다. 뭐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이런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당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번 주부터는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라든지 강두구 황명선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애초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모양새가 점점 가는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조승래 사무총장이 엊그제 속칭 질렀잖아요. 당명 변경 없다. 지분 협상 없다. 2달 안에 끝나야 된다. 그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주도권 다툼일 수밖에 없는 싸움일 텐데, 그러니까 이 당대당 통합 혹은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누굴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질문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죠. 특히나 뭐 조국 혁신당과 합쳐짐으로써 차기의 당권 경쟁 그리고 대권 경쟁 주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 주도권은 원래 있던 민주당 세력들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으면 사실 이 당원 투표로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합당 협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이해찬 전 총리의 그 별세를 계기로 해서 일종의 좀 뭐라고 할까요? 조문정국에서 요 이야기들을 좀 덜 하자, 정쟁을 자제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제로 정치인들은 그런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당원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잦아들지 않는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오히려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주도권을 잃게 된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 아마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웬 뜬금포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방선거 승리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다수의 당원들은 아니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그 문제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호남 선거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통합 기조이거든요. 그거죠. 호남이죠. 예. 예. 그런데 민주당 범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의힘 혹은 대보수 세력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포션 자체도 야당으로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문이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일 근데 텐데. 정청원 대표 입장에서 근데 입장이 다른 거지. 만약에 호남에서 일부를 내준다면 본인에게는 패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정청래의 시간을 겪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냐라고 하는 그 당원들의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 비판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이제 몇 차례 해명을 하거나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얼마나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과정상 관리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점점 반대 목소리가 좀 결집되는 모양새인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 정청래 대표가 왜 갑자기 이걸 꺼냈는지가 좀 그러니까 배경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읽히는 부분은 있죠. 네, 게다가 이제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이제 거여이기 때문에 162석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15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은 적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뉴 이재명 그룹이 탄생했다라는 여론조사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층이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보수에서 넘어왔다거나 뭐 중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특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낯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정치공학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의총을 원래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 날짜를 확정짓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를 찾는 의원들 찾는 게 좀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되면 또 어떻게 정치적 다이나믹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좀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전당원 투표했는데 부결이 돼버리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직 유지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론 뭐 유지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만에 하나 사퇴를 할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표에 대한 신임을 묻는 모양새가 되어버려서 여러모로 리더십의 상처를 겪고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에 앞선 하나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게 그 당원 1인 1표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2월 초에 지금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 완전히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란 라벨링이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곽우생 기자가 들어왔는데 일단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좋았다고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덴마크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상황 한번 여기 브리핑 좀 해주세요. 어떤데? 제가 이제 코펜하겐에만 있었는데 코펜하겐 그린란드를 갔어야지 왜 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출장이 이제 그린란드 관련 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코펜하겐에 갔는데 관광객들한테 파는 에코백에 그린란드 포에버 이런 말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트럼프를 풍자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을 박아가지고 뭐 에코백이라는 기념품을 만들어 팔고 있을 정도로 아무튼 분위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왔어요? 에코백은? 아, 사진만 찍어 왔습니다. 제가 또 사기에는 또 약간 좀 그래서 네. 제작진한테 사진을 아, 사진은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찍어온 거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네요. 아, 이 국면에 지금 교육이 중요합니까? 그린란드가 중요하지? 아, 교육은 백년지 대계잖아요. 아, 예.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가? 덴마크 교육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니 이런 지금 것들. 덴마크 국민들이 행복하겠어요 지금 이 국면에 지금 그죠? 굉장히 반미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구신 기자가 전해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안 일어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렇죠. 영토를 침입하겠다라고 그러면. 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덴마크에서 시위가 자주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시위에 모이는 이 시민들의 규모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덴마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인구가 없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지난번 주말에 이제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이 반미국 시위에 한 12,000에서 15,000명 정도 많이 모였네요. 네, 뭐 전 주최 추천은 2만까지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네. 그 정도로 모인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치면 10만 이상의 네. 대규모 시민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이 덴마크에서는 아니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 유지했던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분위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잘 다녀오셨으니까 뭐 됐고요. 세계사적 격변의 현장에 네. 가구신 기자가 가게 된 것이죠. 네. 근데 교육만 취재 왔다잖아요. 시위 현장을 목격하게 됐으니까. 아, 조금 전에 합당 얘기 요 하나만 예. 그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당이 됐다고 쳐요. 아니 합당이 됐다고 치기도 전에 만약에 합당이 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나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출마 제한이 완전히 풀려버리고 선택지가 넓어지는다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걸 알겠는데 합당이 되면 당 안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또 이것도 미묘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합당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 M&A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텐데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포션이라고 하는 건 이미 너무 패를 오픈해버려서 열어버려가지고는 좀 지분이 작아 보이긴 한다라는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몸값을 최대한 불리고 우리가 가진 게 이 정도인데 요만큼만 보여줄 거라고 해야지 M&A가 좀 잘 될 수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반대의 파열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이 협상에서 좀 더 급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 보면 이제 그 8월에 이제 그때 사면 복권대 짓고 이제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 합당에 상당히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 자강의 길을 강당히 강조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일치 안 하는 걸 보면 아 당세가 좀 많이 위축됐고 아쉬운 건 조국 혁신당이구나. 뭐 이게 뭐 그대로 드러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정청래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긴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먼저 혁신당을 제안하지 않고 그대로 지방선거까지 간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급한 거는 혁신당일 수밖에 없거든요. 혁신당 상황이 워낙 녹록치가 않고 뭐 잘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세라는 게 워낙 지금 약한 상태고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과정 통해 가지고 다시 당권을 잡았습니다만 이렇다 할 반등도 못 보여주고 뭐 성비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지방선거 치르고 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연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년 너무 길다고 했는데 3년 너무 길다가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자체가 지금 3년도 못 버티고 지금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당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국민의힘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체포 국면에서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던 44명이에요. 45명이에요. 지금도 헷갈리는데. 5명이라고 통상 네, 이렇게 45명이에요. 네. 지금 무혐의 결론 나오던데요. 나왔죠, 어제.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또 논평도 내고 했더라고요. 밤에. 그 논평에 보면 45명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이슈로서 계속 여당에서는 이제 군부를 떼우려고 하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아, 계속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때 어때 코너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때 참가했던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은 결국은 박제될 것이다. 가우신 기자가 이미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네, 예전에 예. 저희도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박제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서 이 윤석열이 1심에서 어쨌든 체포방해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자, 그럼 그때 그 체포방해 일조했던 당시 인간 방패로 달려갔던 의원들 반성하고 있니? 1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라고 했을 때 50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봤더니 1심 존중한다는 3명이었고요. 나머지는 답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수처가 문제다. 공수처의 이 아직도. 체포 집행한 것 자체가 문제다. 나경원은 이런 사람들이 예. 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당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좀 그러면 더 망해야 제가 된다.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이 성립이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이중관 부장판사의 판결문 낭독
12선 계엄 선포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규정이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을 여쭤보려고 했으나 별로 없다가 결론입니까? 못 본 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거 드는데요. 왜냐면 아직 매를 안 맞아봤거든요. 지금 그 말들이 어떻게 민심에 여파를 미쳐가지고 자신들이 선거에서 침판받을지에 대해서 아직 별 감각이 없지 않는가.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9일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란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사형 구형을 했고요. 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여기서까지 국민의힘에서 못 본 척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덕수 전 총리 선거 때는 그때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마이크 들이댈 수는 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때는 들이밀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곽우신 기자도 그때 그 현장에 있게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마 그때 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윤석열은 탈당했으니까. 자신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난번 1심 나왔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왜 논평 안 내냐? 물어보니까 오히려 물어보는 거 갖고 화를 내요. 역정내고. 그걸 왜 물어보냐 우리한테. 이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이 다 논평 내고 여기서 평가만 했을 텐데 국민의힘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이미 탈당했고 우리는 이미 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그대로. 근데 더 중요한 건 질문권위는 없겠습니까? 아. 질문 기회도 안 줄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는 뭐 어쨌든 뭐 여기저기 붙어갖고 물어보면 되니까 네. 또 어쨌든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도 어차피 다 영상에 찍히고 잡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그것 자체도 메시지가 됩니다. 답하지 않고 화내는 것 자체가 메시지죠. 예, 예전에도 뭐 저기 중요한 MBC 기록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을 때 안 들리는 척하고 무슨 안 보이는 척하고 막 그래갖고 논란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국민의 레파토리 뭐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예. 그래요? 이 굴하지 않는 기자 정신. 예. 아유 뭐 좋아요. 몇 년 뭐 해봐갖고 걔네가 또 할 수 있는 수단 뻔하거든요. 뭐 예, 물어보면 되죠.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어코 그러니까 제명하겠다라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그렇죠. 목요일 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가 월요일, 목요일에 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은 이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부재 중이다라고 하는 이유였었는데, 이제 퇴원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29일 최고위원회는 직접 나가가지고는 본인 손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아마 이 논란을 종지부 찍지 않을까. 뭐 굉장히 뭐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비판들이 많긴 하지만 여튼 장동혁 대표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명 확정을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될 거라고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계속해서 본인을 피해자이자 어떻게 보면 순교자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억울하게도 희생당한 거다. 근데 네. 지금 단독으로 해가지고 뭔가 별도의 정당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새롭게 세력을 꾸릴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자금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제명당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지방선거 전에 복당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지방선거 엎어지면 코달 얼마 안 6월이죠. 남.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무슨 그렇죠. 그때 복당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이 어차피 이 갑자기 승승장구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아주 선전할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망한다고 쳤을 때 한동훈이 있는 상태에서 망하느냐 없는 상태에서 망하느냐 둘 중 하나인 거잖아요. 자, 한동훈이 제명당한 상태에서 무소속인 채로 쭉 해가지고 결국 국민의힘이 망했다. 그럼 국민의힘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면 또다시 절도 한번 하고 또 무릎도 한번 꿇어주고 반성한다 퍼포먼스 하겠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과연 이대로 계속 지방선거까지 안전하게 갈 것인가. 사실 장동혁 대표의 지금 머릿속에 구사, 물론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이제 뇌피셜로 좀 추정을 해보면은 장 대표는 이제 중도 쪽으로 약간 확장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개혁보수 쪽의 파일을 한동훈을 버리더라도 이준석 카드를 쥐게 되면은 내가 나름 뭔가 먹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체제로서. 근데 과연 그게 잘 될까가 있고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갔을 때 지지율도 너무 안 나오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막 모두가 연전 연패하는으로 나와 하게 되면은 당내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역시 한동훈을 좀 끌어들여야 돼. 한동훈 전 대표 카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지방선거에 써먹어야만 우리가 그나마 어디라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뭔가 그런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이제 복당하는 길이 열리던가 뭐 둘 중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는 장동혁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 편이고요. 와해에서는 이제 끝난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뭐 지방선거 전에 데리고 와서 같이 뭔가를 하기엔 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플러스 장동혁 체제가 옅은 단식을 계기로 좀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칼을 더 쥐고 무언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그 예전에 또 제가 한번 당 관계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동훈 빼고 다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단식장에 한동훈 전 대표 빼고 다 왔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러니까 정확히는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빼고 안 왔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전선을 칠 수 있는 선이 거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조직하는 것도 그 기조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단식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몸이 좀 나아지고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단식장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감사하다는 의미로 찾아가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도 만날 것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각종 그 현역 단체장들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장동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중심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점점 더 이 기조 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주인공 시점으로 한번 이렇게 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지금 당장은 별로 정책 선택지가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노려야 되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만약에 참패를 해서 장동혁 체제가 어차피 붕괴를 한다면 그때밖에는 노릴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되겠느냐. 백의종군하는 모습밖에 없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명이 된다 하더라도 뭐 선거운동을 이런 거 하겠다고 등록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헌신하는 모습. 그죠? 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뭔가 어떤 정서적으로 울림을 주고자 하는 퍼포먼스. 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림을 하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하죠, 친한계가. 그러나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왜요? 이 부분도 자존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말고 뭘 할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저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게 너무 정석적인 포지션이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만 사실 그 후에 기회가 오는 건 맞는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뭐 막 좀 전면에 나서라고 했을 때도 막 어디 외곽에서만 돌면서 이렇게 약간 팬덤 중심으로 만나는 그림들 많이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뭔가 백의종군을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묘하게 왜 이렇게 백의종군인데 하얀 옷을 입고 본인이 이제 제일 밑바닥이 아니라 되게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아직 정치인으로서 좀 덜 습득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방선거 국면에서 과연 이 일부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좀 와서 지원 유세라도 해달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때 과연 진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좀 약간은 조금 뭔가 생기는구나 하는 거고 그것도 못 보여주면 뭐 결국 이렇게 하얗게 또 사라지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제명을 하고 나면 사실 당원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선거운동을 돕는다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그게 이제 포지션이어서. 법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대선 때만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본인 위주의 선거운동 한 게 아니냐라는 일부 당내 관계자들이 비판을 받은 바가 있어서 그때 그랬죠. 과연 이번에도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출마설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무소속 출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삼자 구도가 있는 곳에서 출마를 하게 돼서 배지를 달면 아니,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무소속 출마라면 민주당이 자격 공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자격 공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대구나 이런 곳이 아니라 삼자 구도에서 양당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화성에서 당선됐던 그 방식에 대한 네. 모델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양당에서 적당하게 표를 가져감으로써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곳이 어디래요? 네.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뭐 하지만 근데 그것도 지금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망했는데 그러고 나면 한동훈 대표의 기회가 생길까?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당은 이게 위기가 되면은 이렇게 아까 이제 소라게가 소라 안으로 숨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오른쪽 훅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아니 그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논리 아니에요. 이럴수록
순혈주의를 강조해서 똘똘 뭉쳐서 네. 똘똘 뭉쳐서 자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부에 이질적 요소를 솎아내야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작동하고 예전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준석만 나가면 당 지지율 오른다라고 했을 때 똑같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당 지지율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지금도 비슷한 논리를 하고 있는데 지고 나서도 이 책임 공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면은 역시 당내에 남아있는 저 친한계나 소장파 저 분탕 종자들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라고 하면서 쟤네들을 내보내고 역시 더 오른쪽으로 가서 보수의 기치를 다시 세워야 돼.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혁신하겠습니다라고 또 이상한 말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지금 지방선거 져봤자 배지들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이상한 모습 또 재밌는 모습.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1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국민의힘에 영향이 없을까요? 우선은 못 본 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성동 의원 있잖아요. 예, 권성동 권성동 의원.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당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슈여서 네. 하지만 이제 이럴 땐 정과의 보도처럼 쓰이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1심은 확정령이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네. 우선은 뭉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압박 때문에 사법부가 불복했다. 이런 논평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일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뭐 할 수 있는 말 별로 안 하고 다 아무 말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지각까지 하면서 출연해 주신 죄송합니다, 가보신 기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은지 기자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